제대로 된 토론 없이 국회에서 일방적으로 통과시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법안은 농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농가 소득을 높이려는 정부의 농정 목표에도 반하고 농업인과 농촌 발전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전형적인 포퓰리즘 법안입니다. 지금이라도 거부권 행사 같은 이 거부 정치를 할 것이 아니라 대안을 내고 합리적인 정책들을 만들어서 국민과 야당을 설득하는 이런 제대로 된 정부의 여당 역할을 해나가기를 기대합니다. IAEA에 맡겨놓을 것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한국 정부가 검토해서 안전한지 안 한지를 분명히 밝혀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과학적인 근거도 찾아보지 않고 후쿠시마를 계획 없이 방문해 국격을 낮추고 빈손으로 돌아온 민주당은 국민들께 사과하고 반드시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네, 정치권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김병민 국민의힘 최고위원, 박진영 민주연구원 부원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재보선부터 얘기해 보겠습니다. 두 분은 이번 재보궐선거 결과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짧게 한번 들어볼까요? 김병민 최고위원 어떻게 보셨어요? 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국민들께 썩 좋지 않은 결과들을 자아낸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일단 전주에 있었던 재선거 과정에서 상당히 낮은 득표율을 기록했기 때문에 네. 그동안 이 호남 지역을 대상으로 국민의힘이 나아갔던 많은 노력들이 이번 선거를 통해서 다소 좀 싸늘한 반응들을 맞게 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앞으로 국민의힘이 총선을 앞두고 그동안 진행해왔던 이 호남과의 동행 등 더 많은 노력들을 경주해야 될 때라고 생각하고 그런 노력들을 하기 위한 선거 결과지표 굉장히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네, 박진영 부원장은 어떻게 보셨어요? 민주당은 뭐 나름 성공했다 이런 평가인 것 같아요. 특히 그 울산에서 김기현 대표의 뭐 같은 지역군지 정확치는 않습니다만 남구에서 1대1 구도에서 지방의원이 당선이 됐습니다. 네. 그런 점에서 좀 고무돼 있고요. 전주 같은 경우는 좀 다른 평가가 나오는데 진보당 후보와 그다음에 그 무소속 후보가 두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 퇴진 플랜 카드를 걸었어요. 네. 그런데 그 두 사람이 얻은 표가 50%가 넘어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지금 호남 민심이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완벽하게 등을 돌렸다. 그리고 민주당도 좀 더 강력하게 대여 투쟁을 해달라. 뭐 저는 그런 뜻으로 이해했습니다. 네, 자연스럽게 이제 총선 1년을 앞두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관심이 쏠려 있는데요. 김병민 최고위원님, 예. 지금 1년 앞둔 상황에서 국민의힘은 이 검찰 인사 차출설이 나오고 있잖아요. 이제 뭐 괴담이라고는 하지만 여당 내에서는 이게 물갈이 공포감 얘기까지 나오고 있네요. 네, 선거 때가 되면 원래 기존에 있었던 인사에 대한 교체 여론이 높기 때문에 네. 언제든지 인사 교체에 대한 얘기들은 나옵니다만은 검사 출신 사람들이 수십 명이 내려온다라는 근거 없는 괴담 같은 경우들은 더 이상 확산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네. 특히나 야당에서 제기하고 있는 이른바 검찰공화국 등 프레임에 불과할 뿐 앞으로 진행되는 총선 과정에선 국민 눈높이에 맞고 또 지금 현역의원은 누가 봐도 민주당이 다수석을 점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 다수석을 점하고 있는 민주당과 견주어서 가장 경쟁력 높은 인사를 공천하는 게 집권당이 해야 될 책무일 겁니다. 네. 근거 없는 낭설에 흔들리지 않고 정말 훌륭하고 유능한 분들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경쟁력을 발휘할 수 있게 지도부가 최선의 역할을 다할 겁니다. 네. 박진영 부원장님, 네. 이재명 대표 지금 총선 1년 앞두고 호남으로 내려갔습니다. 네네네. 텃밭을 다지면서 이게 총선 준비를 시작하겠다는 의미냐, 한편에서 또 이렇게 보는 시각이 있네요. 뭐 텃밭이라고 하기는 그렇고요. 네. 광주의 민심이 굉장히 중요하죠. 특히 최근에 국민의힘에서 지도부에 일원이신 분들이 이제 5.18 관련 좀 망언도 하셨고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또 한편으로 보면 또 뭐 제주 4.3에 대한 또 폄훼 이런 것들이 실수인지 한편으로 보면은 이 국민들을 갈라치게 하는 전략인지 이런 의심이 들 때도 있습니다. 네. 그런 지점에서 야당의 대표가 광주의 민심을 좀 이렇게 위무하러 갔다. 뭐 저는 그 정도로 좀 생각이 들고요. 지역주의에 기대기보다는 민주당 역시 광주와 호남에 대해서 어떤 저발전 부분들에 대해서 책임지고 균형 발전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같이 좀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김병민 최고위원님, 예. 민주당은 지금 이재명 대표 체제로 총선을 치를 것으로 보는지 전망이 좀 궁금하고요. 여당으로서도 사실 뭐 이런저런 상황에 맞는 전략을 구사해야 되잖아요. 예. 이 대표 체제로 갈 것으로 보십니까?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이재명 대표 체제로 총선을 치기는 어려울 거라 봅니다.
각종 사법 리스크 때문에 여러 구설에 놓여서 선거를 치르는데 이 이른바 약점 포인트들이 너무나 많죠. 네. 하지만 이재명 대표가 스스로 물러날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기 때문에 아마 2016년도 모델로 갈 가능성도 꽤나 크다. 네. 2016년 같은 경우에는 문재인 당시 대표가 당이 내려져 않는 과정 속에 끝까지 권력을 지키고 마지막 순간에 김종인 위원장에게 비대위원장 권한을 줬지만 실질적인 권력은 문재인 전 대표가 쥐고 있었거든요. 그런 방식의 모종의 딜을 할 가능성이 있다 생각하지만 무튼 총선을 앞두고 여러 가지 쇼에 능한 과거의 행동들을 그대로 이끌어올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모든 내용들에 대비해서 그 이상 국민적 눈높이에 맞춰가기 위한 변화의 모습들도 국민의힘이 가져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대목에서 박 부원장께 좀 여쭤보고 싶은 게 민주당 진영에서는 어떤 생각인지 궁금합니다. 과연 어떤 전략을 구사할 것인지. 예를 들어 최근에는 이제 한편에서는 리스크라고 하지만 뭐 당 지지율도 오르고 그렇죠. 이번 재보궐선거도 나름대로 선방했다 이런 평가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리스크가 아니라 오히려 결집의 효과를 주는 것 아니냐. 또 한편에서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앞에 이제 그 홍익표 의원이 인터뷰할 때 네. 그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방탄이라는 것이 알고 보면은 국민의힘이 만든 프레임이고 국민의힘이 방탄 프레임에 갇혀 있다. 네. 그건 뭐냐면은 여당이 야당을 비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당은 일을 해야 되잖아요. 일을 하지 않고 야당을 비판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야당 역할을 하는 상황이 돼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이제는 솔직히 너무나 많은 그 여당의 공격을 받다 보니까 이재명 대표를 공격하는 것들이 별 의미가 없게 느껴져요. 국민들도 좀 지루하다. 그리고 실제로 사법 리스크 이야기를 하는데 제대로 된 수사라든가 이것을 통해서 증거가 나온 바가 없다. 이런 식으로 국민들도 스스로 해명해가는 그런 인식이 살려버렸단 말이에요. 네. 그런 측면에 오히려 또 역으로 보면 이제 공격을 받으면서 지지층들은 결집하고 이런 측면에서 지지율이 지금 월등하게 높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저는 뭐 이재명 대표가 딱히 사퇴해야 될 전략적 판단이 없을 거라고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여당은 일을 해야 한다 이런 지적을 했습니다. 네, 김병민 최고위원 뭐 지도부시잖아요. 집권당이야 네. 당연히 일로서 국민들께 평가를 받을 겁니다. 더군다나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한 1년 정도가 돼가고 있는데요. 윤석열 정부 출범 한 2년이 넘는 시간을 맞아서 치르게 되는 총선이기 때문에 당연히 정권 교체 이후에 이 정권에 대한 효능감이 어떻게 국민들께 보여줬는가에 대한 평가로서 총선은 치러지게 될 겁니다. 네. 윤석열 정부 출범하고 나서 과거에 있었던 민주당 정권의 잘못된 탈원전 정책, 부동산 정책, 경제 정책을 바로잡았고 지난날 있었던 화물연대 파업에 대한 이 원칙 있는 대응을 했던 모습들이 국민께 높은 평가를 받았죠. 거시적인 관점에서의 외교 정책 바로잡고 있는데 지금부터 앞으로 1년 동안 해나가야 될 일들은 이런 거시적이고 굵직굵직한 상황도 중요하지만 정작 국민 체감에 와닿을 수 있는 피부에 와닿는 정책들 중심으로 진짜 일할 수 있는 모습 보여드리는 것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일각에서는요 여권의 총선을 이끌 얼굴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얘기하는 분들이 있던데요. 박진영 부원장 보기에는 실현 가능성이 있습니까? 글쎄요. 김병민 최고위원이 더 잘하실 것 같은데 실현 가능성이 저는 좀 떨어질 거라고 봅니다. 네. 왜냐하면요.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 출신으로서 대통령을 하고 있는데 지금 지지율이 보여주다시피 유능하지 않다. 뭐 이런 느낌을 주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또다시 검사 출신이 정치권의 여당의 핵심으로 들어오는 것이 국민들에게 봤을 때 선뜻 동의가 될까? 뭐 그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뭐 한동훈 장관이 여당 내 여론조사는 잘 나오고 있습니다만 1등 나옵니다만 그 수치라는 것이 사실 미비합니다. 그리고 네. 잘 아시겠지만 이분이 갖고 있는 스타일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중도 확장성이 상당히 떨어진다. 뭐 그런 우려를 여권에서도 하는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네. 김 최고위원 여당 지도부 나오셨으니까요. 네. 국민의힘은 그 전광훈 목사와 관련한 얘기들이 계속 이어집니다. 얼마 전에는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자신의 당대표 시절에 10명 이상의 공천을 요구했다 이런 폭로를 했는데 이게 민주당에서는 아니 국민의힘은 왜 그 전 목사 단절을 안 하느냐 이런 또 지적을 하잖아요. 이건 예. 어떻게 지금 받아들여야 합니까? 황교안 전 대표가 이끌었던 자유한국당 또 미래통합당에서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른바 총선에 참패했던 기억들은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다 알고 있을 겁니다. 네. 과거에 있었던 얘기들을 황교안 대표가 꺼내서 본인에 대한 자기 반성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황교안 대표 체제의 폭망 이후로 당시 미래통합당은 국민의힘으로 정강정책도 바꾸면서 완전한 탈바꿈을 시도했고요. 그러한 변화와 혁신 끝에 4.7 보궐선거의 승리 그리고 이에 있었던 정권교체 대통령 선거 승리, 지방선거 승리까지를 이끌어냈습니다. 그 과정에
전광훈 목사의 전자도 국민의힘에는 자리매김할 틈이 없었죠. 네. 이번에 김재원 최고위원의 발언 한마디가 구설수가 돼서 지금 여기까지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데 네. 민주당이 짜놓고 있는 그 프레임 내에서 사실 국민의힘이 고전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고 국민의힘은 단언컨대 전광훈 목사의 지읒자도 연결되어 있지 않은 정당이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기현 당대표가 좀 더 단호한 입장을 내야 된다. 그런 견해도 있잖아요. 그런 목소리도 많이 있고요. 네. 김기현 대표의 생각도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내용들과 다르지 않을 겁니다. 앞으로 국민의힘 내에서 그 같은 억측이나 오해, 구설수와 연결되지 않도록 더 단호한 대응들 해나갈 겁니다. 네. 자연스럽게 양당 지도부 리더십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김기현호가 출범한 지 한 달이 지났는데 뭐 컨벤션 효과가 나타나질 않고 오히려 지지율이 지금 30%대 늪에 빠진 것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나오는데요. 최고위원 뭐 과반이 설화에 휘말리고 있다 이런 얘기도 있고 네. 상대당인 박진영 부위원장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일차적으로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판을 짰다라고 봅니다. 네. 당대표라는 것이 관리형이다라는 이야기는 인기 없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대중적 스타인 뭐 이준석 전 대표라든가 유승민 의원, 나경원 의원 이런 분들이 나오지 못하는 구조를 만들었고 안철수 의원도 나오자마자 대통령실과의 갈등 문제로 해가지고 지지율이 폭락했고 그러다 보니까 대중들에게 인기 없는 지도부가 만들어진 겁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지금 지지율이 안 오는 것은 당연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저는 뭐 최고위원 구성에서 좀 표현이 좀 거칠 수 있습니다만은 정치적 동종교배라고 해야 될까요? 네. 똑같은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까 서로가 경쟁할 필요도 없고 비판할 필요도 없고 그리고 어떤 말을 좀 막말이나 이런 것들을 쉽게 해도 주위에서 용인해 주는 이런 분위기가 되다 보니까 당이 저는 그 스물스물 이렇게 가라앉는 느낌이 들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인기 없는 지도부 표현하는 옆에 있는 김병민 최고위원은 들어가 있지 않죠? 그나마 제일 인기 있으신 분 아니신가요? 알겠습니다. 여당의 그 새 원내대표로 TK 3선 윤재욱 의원이 당선됐는데요. 이 원내대표를 포함한 당 지도부 친윤 영남 일색 아니냐 이런 얘기 계속 나오잖아요. 그걸 어떻게 지금 안에서는 보고 있습니까? 이번 원내대표 선거 구도를 보면서 여러 고민들이 있으셨던 것 같은데 일단 국민의힘의 원내 구성 자체가 지난 총선에서의 참패 이후로 거의 대다수가 영남권에 치중이 돼 있는 거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일 겁니다. 네. 그래서 아마 다수의 의원들의 의견들을 대표하는 원내대표의 윤재욱 의원이 당선이 됐는데요. 지역적인 특색과는 관계없이 가지고 있는 리더십과 본인에 대한 이 야당 여소야대 국면에서의 야당과의 소통 그리고 전략적인 측면을 높게 판단했던 것 같고 하지만 많은 언론에서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너무 영남 일색으로 가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기 때문에 네. 기타 당직 그리고 앞으로 총선을 앞둔 상태에서 전면에 내비치어야 되는 많은 인사들을 수도권 중도 젊은 세대의 마음들을 사로잡을 수 있는 인사들 중심으로 그런 정책 중심으로 국민의힘이 더 전진 배치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비판을 의식해서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어제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당내 행사에서 나경원 전 의원과 이른바 김나 연대를 다시 강조했습니다. 이건 어떻게 봅니까? 수도권을 의식한 걸까요? 그렇겠죠. 원래 정상적으로 되었다라면은 나경원 전 의원이 지금 대표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어떻게 보면은 네. 그런 생각도 들고요. 결국은 선거에는 스타가 필요하거든요. 대중성이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 그런 측면에서의 나경원 의원의 효용성이 있고 또 한편으로 보면 이제 중도화 전략이라는 측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뭐 나경원 의원의 의미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사실은 덧붙여서 유승민 전 의원이라든가 이준석 전 당대표를 알아야지 제대로 사실은 그게 통합이 되는 거다. 뭐 그런 말씀 드리고 싶네요. 네. 이낙연 전 대표가 지금 장인상 치르기 위해서 어제 입국했고 지금 의원들이 빈소를 찾고 있는데요. 정치권에 이게 조문 정찰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총선 1년을 앞두고 이 전 대표가 잠시 귀국을 하면서 친이낙연에게 나아가서 이제 비명계의 시선이 가는데 김병민 최고위원 보시기에 현 구도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공항에 나간 의원들의 숫자를 보니까 세가 이렇게 강한 것 같지는 않아 보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낙연 전 대표가 갖고 있는 좋은 정치적 자산이 있는데 지난 대통령 선거를 치르면서 이재명 대표와 붙었을 때 나왔던 대장동 의혹들 사실 거의 시작은 이낙연 전 대표를 통해서 비롯된 것이거든요.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 모든 것들이 하나둘씩 현실화되기 시작했고 결국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로 연결이 됐는데 이제 이재명 대표가 그 사법 리스크의 최종적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이낙연 전 대표의 정치 행보도 갈리지 않을까 생각하고 네. 현재로서는 당내 지지층이 워낙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뭉쳐 있어서 뭔가 목소리를 내거나 역할을 하기에는 현재 지점에서는 좀 한계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이재명 대표를 포함해서 민주당 지도부 잠시 전에 빈소 찾았는데요. 뭐 정치적 언급은 하지는 않을 테고 네네. 어떤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겠습니까? 뭐 그럼에도 이제 조문 정치라는 것이 좋은 그림이 나오면은 당의 지지자들한테는 뭐 나쁘지 않겠죠. 네. 통합의 이미지도 있고 뭐 그런 네. 느낌이 듭니다만은 지금은 친명 비명이 아니라 윤석열 정부의 이 독주에 대해서 어떻게 견제하고 심판할 것인가 그런 것에 대해서 좀 뜻을 모으는 시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저는 좀 개인적으로 이낙연 전 총리께서 조금 연세도 있고 이러시니까 좀 젊은 지도자들도 민주당에서 새롭게 좀 대권 주자급으로 부상되는 것이 당의 미래를 위해서 더 의미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후쿠시마 원전수 문제를 검증하겠다면서 일본을 찾았던 민주당 의원들 어제 귀국했는데요. 지금 국민의힘은 지금 국격을 떨어뜨린 책임을 지라 이런 지적을 했는데 어떤 이유였습니까? 빈손 귀국이죠. 예상했던 바고요. 실제로 민주당 의원들이 일본을 방문했던 이유가 윤석열 정부를 공격하기 위해서인지 후쿠시마 이 수산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인지 명확치가 않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결과를 통해서 드러나게 됐던 것은 정확하게 문제 해결을 위해서 방일 동안 해왔던 일들은 전혀 없다는 것이겠죠. 오히려 그럴 시간이라면 국내에서 더 이 일본과의 대일 문제를 풀어가기 위한 현재 있는 민주당과 또 국민의힘과의 여러 가지 의견 교류를 통해서 단단한 국내 여론들을 조성하는 게 우선이지 않았을까. 네. 추가로 더해서 한일 의원 연맹 등 의원들이 실제로 펼쳐나갔을 의원 외교의 장들이 있습니다. 근데 정작 가서 어느 누구도 만나지 못하고 돌아왔던 현실을 지켜보게 되면 모든 것들이 정치, 공세, 선동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을 뿐 실질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야당의 의원으로서의 역할들은 전무했다 이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박 원장님,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어느 나라 정당이냐 맞받아치고 있네요. 국민의힘의 이 비판은 제가 보기엔 좀 옹졸한 것 같아요. 네. 가서 좀 열심히 하고 왔다. 이렇게 그냥 덕담해 주면은 별 문제 없이 지나가는 거 아니겠어요? 대통령실에서도 잘 갔다 와라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덕담을 나눴습니다. 좀 그런 측면을 좀 받아줬으면 좋겠고요. 일본 정치를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일본 정치가 이제 중앙 정치는 굉장히 우경화되어 있습니다. 국회의원들은 그렇습니다만은 지방 정부라든가 시민단체들은 굉장히 진보적인 색채를 가진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과의 연대라든가 그래서 일본 내에 좀 여론의 조성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의 역할 성과로 저는 봐주시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제가 예를 하나 들게요. 2003년도에 노무현 대통령 초기 시절에 북한에 대한 미국의 제한 폭격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네. 그 당시에 한나라당 의원들이 미국 가가지고 의정 활동 굉장히 열심히 했습니다. 만나서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된다. 그것이 사실은 성과를 낸 적도 있고 노무현 정부도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고마워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저는 좀 대승적으로 접근하고 여야의 의견을 같이 모아주는 것이 대통령실의 하나의 좀 일이 되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통상 외교안보 정책 또 대통령 순방을 다녀오거나 전에 야당 대표와 만나서 이렇게 설명하는 자리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서는 그런 게 없는데 민주당 국민의힘 새 지도부 들어섰잖아요. 예. 야권과의 어떤 대화, 소통, 협치 이런 공간이 새로 마련될 수 있을까요? 여야 간의 이제 주호영 전 원내대표 그리고 박홍근 원내대표 간에는 굉장히 여러 호흡들을 가져가면서 소통의 장들이 열어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다만 이제 이재명 대표가 갖고 있는 독특한 사법 리스크의 문제 때문에 더 나아가서 추가적인 소통이 되기는 좀 어려웠던 측면이 있는데요. 신임 원내대표가 또 선출이 됐고 많은 문제들이 이 국회 내에서 법안 등으로 풀어야 될 내용들이 많은 만큼 네. 또 양 원내대표 간에 이번에 민주당이 이제 원내대표가 또 선출될 것 아니겠습니까? 적어도 이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로 전국이 얼어붙어 있다 하더라도 원내대표를 비롯한 원내 지도부 간에서는 격의 없이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국민을 위한 법안 처리에 늘 의견들을 같이 모으기를 바라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 성과를 내야 하는 건 여당이 더 시급하잖아요. 네, 그런 맞습니다. 측면에서 좀 더 적극적인 움직임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측면에 제가 질문이었습니다. 김병민 최고위원님, 지금 예. 쌀값 하락 대책을 두고도 여야 충돌하고 있잖아요.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지금 양국 관리법을 정쟁을 위한 도구로 활용하고 있다 이런 비판을 했는데 어떤 이유에서죠? 법안 처리를 무리해서 밀어붙이고 있고요. 근데 그 법안 처리가 전체적인 전문가들의 의견 또 농민들의 모든 견해 여야 간의 합의를 통해서 이루어진 게 아니라 이재명 대표가 1호 법안으로 발의한 다음
정치적인 메시지를 꾸준히 쏟아낸 뒤에 이걸 무리하게 처리해서 통과하려고 하고 있죠. 네. 그리고 거기에 대한 거부권이 행사됐음에도 불구하고 마찬가지로 다시금 이 문제를 또 이 법안 처리를 위해서 민주당이 계속 이야기를 꺼내고 있는 것 자체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고요. 단순히 이 쌀 문제 같은 경우에는 법안 처리를 통해서 의무적으로 쌀 매수를 하게 만들 것이 아니라 네. 정부가 현재 재량권으로 쓸 수 있는 여지들이 분명히 남아 있습니다. 따라서 문재인 정부에서도 이 법안이 발의가 됐을 때 의무적으로 법안을 처리 통과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문재인 정부 기재부에서도 얘기가 나왔던 일들이거든요. 근데 이런 일들을 정권이 바뀌고 나서 똑같은 형태로 무리하게 밀어붙이는 모습들을 보건대 진짜 농민들을 위한 이 쌀 생산 문제 해결하기 위한 것들이 아니라 정치적인 행위로서 내년 총선을 앞두고 이 문제를 법안으로 처리해서 끌고 가려고 하는 시도가 아니냐 이렇게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표 민주당은 그 양국관리법 개정안에 대해서 윤 대통령 이 거부권 행사 비판하면서 아니 그러면 제대로 된 대책을 내놓으라 이런 지금 압박을 하고 있네요. 지금 이제 쌀값이 한 20% 정도 폭락했는데 네. 그게 이제 작년부터 있었던 일입니다. 문재인 정부 때는 쌀값이 폭락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일이 없었던 거고 또 말씀하신 것처럼 기재부는 그때 기재부나 지금 기재부나 똑같은 기재부 겁니다. 제가 예를 하나 들게요. 이 양국관리법의 전신들이 쭉 고서를 올라가 보면 추곡수매도 있고 이중고가제도 있고 그렇습니다. 네. 그런 조치들을 정책을 만든 사람이 박정희 대통령이에요. 박정희 대통령이 그 정책을 만들었을 때 그 당시 경제 관료들이죠. 경제기획위원회에서 이거 사회주의법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박정희 대통령이 했단 말이에요. 근데 전 세계적으로 미국도 마찬가지고 유럽의 모든 선진국들이 이중고가제라든가 지원책들을 보조금 제도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 나라는 그럼 그게 뭐 재정에 문제가 재정이 넘쳐나서 하겠습니까? 이 쌀이라는 문제가 하고 있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기재부에서 재량권을 갖고 하고 있습니다. 예산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재부가 재량권을 갖고 있는 것을 국회가 와서 법률로 한다면은 사실은 민주주의라는 것이 법률에 의해서 예산 편성이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 민주적 발전입니다. 저는 그런 부분에서 오히려 더 의미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번에 보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반대하신 분이 90명밖에 안 돼요. 네. 25명은 기권을 하거나 또는 투표장에 안 왔다는 겁니다. 농촌 지역구 의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부담이 되죠. 네. 그래서 저는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할 수 있다고 봅니다만은 이런 민생입법을 거부권 1호로 채택한 것은 굉장히 잘못됐고 총선이 다가올수록 저는 국민의힘 내에서도 반란이 있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예측을 해봅니다. 13일 다시 투표하기로 했는데 통과 가능성이 있습니까? 왜냐하면 그 과반의 또 3분의 2 이상 찬성이 그렇죠. 있어야 이제 과반의 되잖아요. 3분의 2이기 때문에 한 200석 뭐 가까이 돼야 될 텐데.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의힘 의원들이 얼마나 출석하느냐에 따라서 저는 달려있다 그렇게 보는데 아직까지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제 대통령실 눈치를 봐야 되기 때문에 출석을 많이 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네. 듭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시도지사 국무위원들과 부산의 한 횟집에서 식사를 하고 나오는 모습이 시민들에 의해 촬영됐는데요. 이게 참석자들이 일렬로 도열한 모습을 두고 이게 너무 권위적인 것 아니냐 이런 비판에서부터 적절성 등과 관련해서 이런저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김병민 최고위원 대통령실은 어떤 입장인가요? 사진 한 컷을 두고 너무 과도한 비난들이 쏟아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단순히 저 사진을 넘어서서 횟집에 대한 이름까지도 이 비난을 이 일본 문제를 거론지면서 하게 되는데 뭔가 도로 좀 지나친 비난들이 과연 우리 정치에 어떤 도움이 될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일단 저 횟집 자리가 있었던 내용들은 잘 아시는 것처럼 2030 월드 엑스포에 대한 실사단이 와 있고 네. 이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이 정부 관계자 또 부산에 있는 국회의원들이 다 모여서 같이 함께 식사를 했던 자리이기도 하거든요. 그런 내용은 온데간데 없고요. 또 보통 통상 대통령이 여러 행사들의 사람들과 같이 자리를 하게 되면 식사를 하고 그냥 바로 나가버릴 수도 있겠습니다만 한 명 한 명 손을 잡고 인사하고 나가게 되는 것들이 오히려 참석자에게는 더 큰 배려가 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도 권위적인 표현이라고 딱 잘라서 저 사진 한 컷에 모두 많은 의미들을 부여하라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런 정치적 비난에 대한 맥락들보다 왜 저런 행사들이 이어졌는지 또 그 안에 있었던 내용들까지 고로 좀 여러 가지 평가들을 담아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준석 전 대표도 횟집 사진을 보고 한 소리 했던데요. 그 윤 대통령이 원래 도열을 좋아한다 뭐 이런 표현이던데. 검사 박진영 보좌 어떻게 들으셨어요? 검사 시절에 그런 뭐 습관이 아니었나 이런 식으로 이제 그러면서 지적을 하는 것 경호 같아요. 때문에 그럴 수 있다 이렇게 또 입장을 냈어요. 경호를 위해서는 도열을 더 안 해야죠. 네. 표시나지 않게 해야죠. 좀 그런 느낌이 받았습니다. 저도 그 영화 나쁜 놈들 전성시대라고 이제 하정우 씨하고 네. 최민식 씨 이제 주연했던 그 영화에 보면 이제 조폭도 나오고 검사도 나오거든요. 행태가 비슷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이 사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냥 사과 한번 하면 끝이에요.
사과 한번 하면 끝인데 자꾸 이걸 가지고 야당에서 뭐 문제를 삼는, 야당이 사실 큰 문제 삼은 적 없습니다. 야당이 수석 대변인 논평 낸 거 외에 특별하게 언급한 적이 없어요. 다만 이제 아주 작은 이 언론에서 그런 이야기를 이제 부풀려서 했을 뿐인데, 그런 거를 자꾸 변명할 때마다 더 우리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뭐 저기 방귀 낀 사람이 성질 낸다 이런 느낌도 들고요. 국민들이 보기에 언짢은 거지 않습니까? 뭐 대통령이 도열하라고 한 적이 있겠습니까? 그런 적은 안 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도열한 사람이 문제인 거고, 또 네. 어떻게 보면 이 도열한 상황을 빨리 정리하지 못한 이 경호 담당자도 잘못한 거고, 그런 식으로 처리해가지고 잘못했다라고 해버리면 되는 건데, 이걸 가지고 자꾸 이제 핑계를 대니까 이 생태 하나가 자꾸 부풀려져가지고 국민들에게 볼성 쌓아놓은 하나의 좀 논쟁거리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네. 오늘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